지훈아, 오랜만이다. 내가 요즘 좀 힘들어서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요즘 좀 바쁜데 갑자기 찾아오시면 곤란합니다. 아버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동네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희 부모인데 며칠만이라도 좀 신세를 지면 안 되겠니? 아버지, 솔직히 저희도 사정이 좋지 않아요. 집에 방도 없고 애들도 불편해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아버님이 여기 계시면 저희 생활도 불편해져요.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생활 형편. 그렇다고 이렇게 문 앞에서 쫓아내는 게냐? 내가 너를 위해 평생 벌어 뒷바라지한 게 다 무슨 소용이냐? 아버지, 이제 저희도 저희 인생 살아야죠. 죄송합니다.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전화라도 하고 오세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곤란합니다. 그래, 가족이란 게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식 키운다고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나이만 들어버린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팽개치지만 반전이 일어나는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구독을 해주시면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우 씨는 낡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허연 머리칼이 듬성듬성 남아있고 깊이 팬 주름과 야윈 얼굴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꼴로 아들 집을 찾아가면 뭐라고 할까?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삶이었는데 이제 남은 것은 텅 빈 호주머니뿐이었습니다. 상우 씨는 젊었을 때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온갖 터드레시를 가리지 않고 했고 손에 쥔 돈은 언제나 아들을 위해 썼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학비를 대주었고 결국 아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꼬박꼬박 보내며 자신은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결혼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며느리가 부족함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기저기 빚을 내어 신혼집 마련까지 도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내가 가진 건 이것뿐이지만 내가 성공하면 된다. 라며 전 재산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성공했지만 그 순간부터 아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남처럼 대했습니다. 이제 상우 씨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곳, 작은 연금으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빠듯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한 아버지가 아닌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된 걸까? 쓸쓸히 중얼거리며 그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들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김상우 씨는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아들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한참 동안 기다렸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려던 순간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익숙하지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다. 문틈 사이로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가움 대신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아들의 무심한 반응에 상우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쩌긴 내가 아니면 내가 누구를 찾아오겠냐. 머뭇거리며 말을 잇던 상우 씨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지만 이제는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좀 힘들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잠깐이라도
내 집에 지낼 수 있을까 싶어서 왔다. 순간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지금 집이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사정. 내가 어려운 건 아닐 거 아냐. 그때 안에서 며느리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누구야? 지훈이 당황한 듯 문을 더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괜찮아요. 들어가 있어. 그러나 유진은 문 앞으로 다가왔고 문이 더 활짝 열렸습니다. 그녀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유진아, 잘 지냈니? 그냥 바쁘게 지냈죠?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상우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런 부탁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사실 요즘 생활이 좀 힘들어서 내 아버지도 아는 일이겠지만 내가 가진 돈이 다 너희한테 들어갔잖니. 학비도 결혼자금도 사업자금도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며칠만이라도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 해서 왔다. 아들은 입을 다물었고 며느리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너희가 힘들다고? 네, 생활비도 빠듯하고 애들 교육비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거기다 대출금도 많아요. 아버님을 모실 여력이 없어요. 그제야 상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런데 저희도 힘들어서요. 상우 씨는 텅 빈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매달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을 보니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려 발걸음을 옮기자 아들은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문은 조용히 닫혔고 차가운 밤 공기만이 상우 씨를 감쌌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김상우 씨는 쓸쓸한 골목길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낡은 점퍼를 꽁꽁 여미며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몇 개 남지 않은 동전들이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아들에게 쫓겨나듯 나왔지만 막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키운 아들이었건만 이제는 짐처럼 여겨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김상우 할아버지 힘내시라고 구독 한번 해주세요. 그럼 할아버지도 용기를 얻어 힘을 내서 굳세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여러분들의 구독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서울역으로 가 보았습니다. 구석구석에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몇몇 모여 있었습니다. 행인들에게 구걸을 해보기도 하고 식당에서 밥도 구걸해 먹기도 하며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종이박스를 바닥에 깔고 신문지를 주워 이불 삼아 덮고 누워지만 차가운 바닥과 밤 공기를 어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멀리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들 지훈과 며느리 유진이 어딘가를 헤매며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대답 좀 하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듯 절박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상우 씨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며칠 전에는 그렇게 냉정하더니. 이내 지훈이 그를 발견하곤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너무 걱정했잖아요. 유진도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추운데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놀랍게도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같이 집에 가요. 따뜻한 밥부터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맞아요,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랑 같이 가세요. 아들은 상우 씨의 손을 꼭 잡았고 며느리는 그의 옷깃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상우 씨는 의심이 들었지만 차가운 거리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상우 씨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버님, 따뜻한 물로 손 씻으세요. 아버지, 오늘은 따뜻한 갈비탕을 준비했어요. 아버지 좋아하시잖아요. 평소라면 자신을 귀찮아하던 며느리가 부엌에서 분주히 요리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직접 소파로 그를 안내하며 손까지 잡아주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앞으로는 잘 모실게요. 지우는 상우 씨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고 유진은 따뜻한 차까지 내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를 쫓아내더니 그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상우 씨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가락 뜨자 속이 풀리는 듯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요즘 저희도 많이 생각했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생 고생하시면서 저희를 키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모질게 굴었던 것 같아요. 지훈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버지를 더 잘 모시려고요. 건강검진도 한번 받아보시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들의 말은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부모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유진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옛날에 시골에서 작은 땅 하나 사두셨다고 하셨죠? 드디어 본론이 나왔습니다. 아, 그 땅 말이냐. 네. 예전에 그냥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어디 있는지 기억나세요? 지훈이 슬쩍 떠보듯 물었습니다. 그래, 역시 이거였구나. 갑자기 태도가 바뀐 이유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그 땅 하나뿐인데 이놈들이 갑자기 잘해주는 이유가 바로 저거였구나. 상우 씨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뭐 그냥 논바닥 같은 곳이지. 옛날에 쓸모 있을 줄 알고 샀는데 그냥 놔뒀던 거야. 그러자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희가 요즘 좀 생각해 봤는데요. 그 땅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활용? 네, 그냥 버려두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나무라도 좀 심고 관리하면 어떨까 해서요. 지훈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그 땅은 안 쓰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신 관리할 테니까 그냥 우리 명의로 넘겨주시면 어때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상우 씨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모르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일 법무사 찾아가서 이야기나 해보자. 지훈과 유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네, 저희가 아버님께 더 잘해드릴게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들은 마치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상우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놈들이 땅을 노리고 있는 게 확실한데 혹시 뭔가 더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법무사를 만나러 가는 길에 갑자기 상우 씨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 땅에 무슨 변동이라도 생긴 게 아닐까? 그리고 그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근방에 있는 커피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아들 내외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화장실 안에서 김상우 씨는 깊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들놈이 절대로 나에게 이렇게 환대할 리는 없다.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그냥 명의를 이전해 주었어는 안 돼. 김상우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그는 조용히 변기물을 내리며 일부러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몰래 창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창문은 다행히 조금 열린 상태였습니다. 후,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조심스럽게 창틀을 잡고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성공했다. 커피숍에서 도망친 상우 씨는 곧바로 길에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 차가 멈추자 그는 급히 택시 문을 열고 탔습니다. 기사님, 성남 백현구역으로 갑시다. 빠르게요.
기사님은 룸미러로 상호 씨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곳 부동산 가시는 겁니까? 상호 씨는 깜짝 놀랐지만 곧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 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사무소에 도착하자 중개사는 상호 씨를 보자마자 환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김상호 선생님이시죠?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제 땅을 팔려고 합니다. 중개사는 즉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선생님의 땅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50억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50억. 상호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그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김상호,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순간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바뀌는구나. 그 시각 아들과 며느리, 아버지가 사라졌다고? 지훈과 유진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띠링, 그때 부동산 측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 고객님이시죠? 아쉽지만 김상호 선생님의 땅은 방금 50억에 매각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지훈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유진은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속은 거야? 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했습니다. 바닷가에서 김상호 씨는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경주 간포의 작은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평화롭군. 낚싯대를 던지며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거다. 바다는 잔잔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 새로운 시작.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할아버지의 소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몇 주 동안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마지막 희망을 걸고 부동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들은 초조한 표정으로 사장님, 혹시 저희 아버님이 여기 오신 적 있나요? 성함은 김상우인데요. 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아, 김상호 어르신 말씀이신가요? 몇 주 전에 다녀가셨죠. 그분이 가지고 있던 땅, 좋은 가격에 팔고 떠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하며 땅을 팔았다고요? 얼마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50억이요. 바로 계약하시고 그 자리에서 정리 다 하고 떠나셨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휘청이며 50억. 설마 거짓말이죠? 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아들을 바라보며 뭐? 50억. 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그냥 진짜 잘해드렸으면 우리한테 주셨을 수도 있잖아.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감싸쥐며 아버지가 우리를 속였어. 일부러 숨기고 떠난 거야. 라며 분노하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때리며 속인 게 아니라 우리가 돈밖에 몰랐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우리가 진짜 효도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채널 5070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편 할아버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우 씨가 경주 간포로 내려온 지도 몇 개월이 지났다. 매일 아침 낚시를 하고 저녁이면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이장이 찾아와 말을 건넸다. 상우 어르신,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사람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제가 좋은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까요? 상우 씨는 처음에는 웃어 넘겼다. 나이 들어서 무슨 소개요. 그냥 혼자가 편합니다. 그러나 이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채널 5070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그러자 이장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유튜브를 연결하고 채널 5070 채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이 소개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김상우 씨는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무료하게 사는 것보다는 즐겁게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채널 5070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성 친구를 소개받기를 원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곳을 통해 대구에 사는 한 여인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여성이었고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왕래하며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여보, 이제 우리 남은 인생 행복하게 지내요. 그동안 힘들게만 사셨잖아요. 라며 할아버지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찾은 것 같네.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아야지. 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푸른 바다가 보이는 간포 바닷가를 함께 걸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간포까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초조한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고 문이 열리자 눈앞에 할아버지와 낯선 여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 여기에 계셨군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를 힐끔 쳐다보며 아니,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내 반려자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버지, 늙어서 주책 좀 그만 부리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치켜뜨며 그러게요. 나이 들어서 갑자기 여자랑 같이 사신다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주책. 늙어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사는 게 주책이면 너희는 뭐냐? 평생 돈만 쫓아 살았는데.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들은 초조한 표정으로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 저희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아버지, 도와주실 수 있죠? 라며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며 맞아요, 아버님. 저희 이번만 좀 도와주시면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라고 애원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제 와서 후회하느냐? 그게 바로 인생이다.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오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들은 초조하게 아버지, 그래도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서며 가족이었지. 하지만 이제 나는 진짜 가족을 찾았다.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더구나. 라고 말하였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 저희가 이제라도 잘하면 안 될까요? 라며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진심은 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증명되는 것이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남는 사람만이 내 곁에 남을 수 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는 할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며 평온한 삶을 즐겼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채워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여보, 후회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전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시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노을이 지는 바닷가에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